대한민국의 안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이 전쟁의 여마에 휩쓸리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 군사력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이라는 가장 큰 적을 만난다면 상황이 어떻게 치달을지 장담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응징과 방어 전력에 대해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집착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최근 괴물미사일 현무5의 개발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 군은 늦어도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뽑아낼 예정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하면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주변국 입장에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강력하든 핵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의 한정에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선 당장 핵무기부터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 부담이 큰 무기입니다. 이미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무기뿐이라는 공식이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모스크바가 공격당하는 지금까지도 재래식 미사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자신들도 핵보복을 받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활용해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우선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에는 현무5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위력은 전술핵에 버금갑니다. 대한민국만 혼자서 게임의 룰 밖에 있는 특수무기를 보유한 셈입니다. 이른바 룰브레이커인데요. 그런데 최근 관계자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무5 양산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여세를 몰아 넥스트 스텝, 즉 현무6 개발에 돌입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현무5를 개발한 이유와 현무6에 대한 새로운 소식까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무5의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려 8~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무기 체계와 역사서를 뒤져봐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중량인데요.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비밀리에 개발이 진행되던 현무5는 올해 초 시험 발사가 성공하자 2023년도 내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충격 발표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는데요. 혹자는 현무5의 개발로 드디어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이 완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는 적성국이 대량살 상무기, 이를테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려고 시도할 때 먼저 그 징후를 탐지하고 선제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이 실패했을 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이후 도발원점을 완전히 박살낼 요량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퍼붓는 대량 응징 보복 KMP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무5는 이 중에서도 KMPR 단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킬체인과 KAMD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면 KMPR은 공세적 성격이 강합니다. KMPR이 발동되었다는 건 사실상 전면전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단시간에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무5가 다소간의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 증가, 즉 고위력에 집중한 것도 적성국 지도부가 모여있는 주요 군사시설을 단 한 발로도 초토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장 북한만 봐도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이 지하벙커나 갱도에 숨어있다 보니 어지간한 위력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만에 하나 미국이 핵미사일 보복을 하더라도 지하갱도에 숨어있는 북한수 내부와 핵심 시설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게 목적이라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한반도의 지질이 대부분 암석류 중 가장 경도가 높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정도 폭발력으로는 지하까지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연필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들 정도로 공업력이 형편없지만 그 대신 사람을 갈아 넣어 화강암을 뚫고 지하갱도를 만드는데 도같은 집단입니다. 북한 전역에 고루 펼쳐져 있는 화강암 지반 속 깊숙한 지하갱도에 미사일 사일로를 만들어두면 설사 핵미사일 보복을 받더라도 2차, 3차 대응을 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 속에서 북한만의 독보적인 이치를 선점한 것입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겠지만 애초에 북한 지도부는 민간 피해 따위는 염두에조차 두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현무5가 전력화에 돌입하면서 이제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잠시 무대를 바다로 옮겨야 하는데요. 현무5의 원리가 어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대한미사일 같은 화려한 무기체계를 좋아하지만 정작 전투함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는 어뢰입니다. 대한미사일은 보통 몇 발쯤이야 피격되더라도 함정 자체의 방어력으로 버텨낼 수 있지만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해 버블제트를 일으키면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거함도 단 한 발에 두 동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뢰가 수중에 폭발하면서 주변에 바닷물이 기화되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급격한 압력 차이가 상상 이상의 충격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현무5가 지하시설물을 파괴하는 원리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개발한 그랜드슬램, 폴보이 같은 이른바 지진폭탄이 그 원리입니다. 당시는 미사일 기술이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던 터라 주요 폭격 수단은 폭격기를 동원한 화력투사가 전부였습니다. 폭격기에 대량의 폭탄을 싣고 목표물 상공에 도착하면 공중에서 화물창을 열고 폭탄을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융단 폭격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당연하게도 명중률이 극악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제2담 같은 초정밀 유도폭탄이라도 존재하지만 당시에 쓰이던 항공폭탄은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알려진 무유도 폭탄이었던지라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엉뚱한 곳에 착탄하기 일쑤였습니다. 더군다나 주요 군사시설에는 촘촘한 방공망이 깔려있기 마련이라 한번 폭격에 나설 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 공군 폭격기 지휘부에는 약 12만 5천여 명의 파일럿과 승무원이 존재했지만 전후 살아남은 건 6만 9,427명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전체 병력의 44.4%가 작전 중 귀환에 실패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손실된 영국과 미국의 폭격기는 무려 12,000대에 육박하는데요. 이처럼 폭격 임무는 상당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방공망에 격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적지 않은 폭격기 조종사가 목표물에 근접하기도 전에 폭탄을 투하하고 회항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지진폭탄은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그랜드슬램의 경우 전장만 7.7m에 총중량은 무려 10톤에 육박했습니다. 지진폭탄은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의 폭약이 폭발하여 엄청난 중량의 쇳덩어리가 땅으로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켰고 한 발로도 일반 폭탄 수백 발이 필요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무식한 중량과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지진폭탄은 낮은 고도에서 떨어져도 저절로 땅속 깊숙이 박혔고 그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하니 효율적으로 기반 함층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무5가 지진폭탄과 반대로 직접 추진체로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이지만 운동에너지와 충격파를 이용하는 근본 원리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러나 위력은 감히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나치게 무거웠던 그랜드슬램은 기술력이 한계로 제대로 수송할 수 있는 폭격기가 없었고 극단적으로 내부 장비를 줄인 뒤에야 간신히 4,500m 내외의 중저고도에서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육중한 무게 덕에 그랜드슬램의 최고 속도는 마하 0.9에 달했는데요. 반면 현무5는 탄두 중량은 엇비슷하지만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기 때문에 그랜드슬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운동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깊숙한 지하갱도에 사일로를 감춰놨다 하더라도 현무5에는 그저 맛있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무5 양산 결정과 함께 벌써 현무6의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현무6의 RCS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건데요. 여기서 RCS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로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개발 초기 미사일 영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 단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무6 탄도미사일은 1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치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무6가 현무5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은 텔의 효율성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현무5의 텔은 16륜에서 18륜으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긴 차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의 성능이나 보유량, 생산 능력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사일 발사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현무6의 형상이 바뀌면 그에 따라 텔도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무5와 같은 텔을 운용한다면 텔을 새로 개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텔을 생산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동화력함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화력투사수단은 핵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텐데요. 아무리 핵무기와 ICBM, SLBM, ALCM 같은 3대 핵투발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국을 향해 발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상호확증 파괴, 즉 상대가 핵공격을 하면 나도 핵공격을 가해서 상대를 전멸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세웠고,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날은 인류 최후의 날인 둠스데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무 시리즈는 지금 공개된 스펙으로도 이미 핵 이상의 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위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비교적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만의 독자적 일로를 수립한 것입니다. 벌써 2년 전인 지난 2021년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격 해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의 억제기가 되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최초 합의될 당시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의 말도 안 되는 제약으로 시작해 시간이 흐르고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차츰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수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준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원수를 물어뜯는 민족이라는 걸 간과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해 탄두 중량을 올리면 사거리를 낮춰야 하고, 거꾸로 사거리를 올리면 탄두 중량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 이내의 방어작전에는 매우 강력한 화력을 구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거리 타격이 필요한 공격작전에서는 견제구 이상의 위력을 내기 어려웠는데요. 어찌 보면 치명적인 제약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이용해 한미미사일 지침이 작동하는 와중에도 탄두 중량 증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어차피 종심이 짧은 대한민국의 안보 특성을 감안해 제한된 사거리에서 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던 건데요.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노하우는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 미사일 전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최근 모습이 확인된 현무5입니다. 오는 2023년 연말부터 본격 양산될 현무5는 현존하는 미사일 중 탄두 중량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에 이르며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에 필적하는 무게로 연간 70여 발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즉 이미 시험 발사를 포함한 전체 개발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군은 향후 생산되는 현무5를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며 그 수는 최대 200여 발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해군이 보유하게 될 배수량 8,000톤급의 합동화력함에도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제 현무5는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미사일이 될 예정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 깊은 곳에 있는 벙커와 갱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고중량 미사일입니다.
특히 뛰어난 관통력을 바탕으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실제 핵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핵 공격을 견제하는 준핵무기급 미사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래식화약의 폭발력이 아무리 한계가 뚜렷하다 해도 1000km 상공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두 중량 9톤짜리 괴물 미사일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갖습니다. 약간의 물리적 계산을 더하면 인공적으로 지진과 유사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위력의 폭발이라 하더라도 발생 위치에 따라 파괴력은 달라집니다. 또한 공중에서 터질 때와 지하에서 터질 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핵보다 관통력이 뛰어난 현무5가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핵미사일은 최대의 효과를 보이려면 공중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핵의 폭발력은 가공할 만하지만 핵미사일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공중 폭발로 방사능 낙진을 폭파 범위의 10수배에 달하는 지역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지표면에서 폭발하는 경우 위력이 반감됩니다. 하지만 현무5는 요격 지점을 관통해 깊게 파고든 뒤 폭발하는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화력은 제한적이어도 효과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탄두의 중량을 가히 기형적일 정도로 증폭시킨 덕에 일정 수준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미치는 파괴력은 전술핵 못지않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북억지력을 목표로 한 한국형 삼축체계에서 대량응 징보복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래식 무기인 현무5로는 핵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탄두 중량을 높인 덕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논리는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3차 핵시대의 초입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방산무기의 고도화로 비핵 정밀 타격이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핵을 찾아내는 일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더 쉬워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를 터뜨릴 경우 핵배낭 못지않은 폭발력을 발휘하는 현무5는 더욱 효과적인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진 많은 거짓 정보가 난립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안보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허위 정보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무5라는 이름 자체가 아리송한 표현인데요. 실제로 현무5라는 명칭 역시 편의상 붙인 것일 뿐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이 본 명칭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심지어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과 현무5는 서로 다른 체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토록 여러 가설이 존재할 만큼 비닉에 가려져 있는 이유는 그것이 KMPR 대량응 징보복의 핵심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핵을 이용한 공격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핵전력을 동원해 보복한다는 상호확증 파괴의 환상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핵을 핵으로서 대응한다는 것은 위기 관리를 포기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누가 더 큰 소리로 울 수 있냐를 겨루는 개구리의 허세와 같은데요. 핵무기의 사용은 상호 간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어느 쪽이든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국제적인 여론은 충분히 강력한 대응력을 발휘할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서로의 임계점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전시 억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의 선택지를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전 세계의 핵 상황은 안녕치 못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란마저 핵 보유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최근 IAEA 조사관의 3분의 1을 임명 철회하여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문제는 핵 보유를 의심케 하는 이란의 태도에 영내 경쟁국인 사우디마저 핵 개발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 개발을 언급하는 사우디의 핑계는 이른바 힘의 균형입니다. 시아파의 수장인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수니파인 자신들 역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국 역시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조건으로 핵무기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이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제5차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터라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들어서는 일도 덩달아 실현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외교 성과를 내야 하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이슬람권 국가의 외교관계 수립이 그럴듯한 치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중동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자칫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게 되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핵은 사용해서는 안 될 무기이며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2차 대전 이후 체결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는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되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해당 조약의 서명국이 아니며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어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의 화력과 파괴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무5는 중금속량을 늘리고 폭약을 줄이는 방식으로 탄두의 무게를 증가시켰고 공기 저항을 적게 받도록 만들어 낙하시 더 높은 속도에 도달하도록 개발되며 화약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물리학의 기본 공식에 기반하여 더 강한 파괴력을 발휘하도록 한 건데요. 종말 단계의 낙하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면을 관통하는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더 깊숙한 곳까지 파괴력을 전달할 수 있어 지하시설이 입을 피해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추가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벙커버스터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세대를 3차 핵시대로 규정합니다. 힘의 균형이 통했던 미소냉전 시기를 1차 핵시대로, 인도나 파키스탄을 비롯한 신흥 핵보유국들이 등장했던 시기를 2차 핵시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이버 및 전자전을 비롯해 고도의 첨단 무기들이 속출하는 지금을 3차 핵시대의 초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각종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은 핵 탐지를 가능케 하고 찾아낸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합니다. 즉, 사용할 수도 없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적이 보유한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MDGBI는 사거리만 5,300km, 요격고도는 2,000km에 육박합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이더라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GBI를 보유하게 된다면 핵무기로 세운 상호확증 파괴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적국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고 같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의 반격도 가능합니다. 반면 핵을 사용한 적국은 국제적인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무5도 GBI와 비슷한 목적을 취합니다. 압도적 대응을 위한 KMPR의 핵심 수단으로 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재래식 전략이라고 평가됩니다. 정확한 타격과 강력한 화력으로 상대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는 확전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핵과 달리 정치적 책임이 적다는 이점도 있는데요. 이는 화력을 줄인 대신 관통력을 높여 핀포인트 타격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6.25 이후 북한은 전국토의 요새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위한 수많은 군사시설물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에 현무5와 같은 강력한 재래식 무기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뜨겁게 달굴 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록히드 마틴에서 500kW급 광학병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미국 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의 레이저 무기는 모듈식 개방 시스템 접근 방식을 적용했으며 무사히 개발이 완료만 된다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레이저 무기가 될 것으로 이목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방부는 500kW급 레이저 무기가 전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는데요. 외교적인 표현을 걷어치우고 보면 결국 최일선의 공세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모듈식 구성이라 함은 결국 해상과 지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공중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막연한 얘기를 당연하다는 듯이 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리 현대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도 아니고 레이저를 발사하는 전투기는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의 영역 같은데요. 그런데 레이저, 다시 말해 광학병기는 이미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만 보더라도 2028년 전투기용 광학병기 개발과 2035년 전력화를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광학병기 탑재를 6세대 전투기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하여 실전 배치에 돌입한 대공미사일 기만체계 DIRCM 또한 엄연히 말하면 광학병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IRCM은 강력한 레이저를 투사해 대공미사일의 적외선 센서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물론 DIRCM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까지 돌입한 나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미국,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등 6개 국가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현대전에서 레이저 무기가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록히드 마틴은 이미 300kW급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실전에 배치된 건 아니지만 지난 2022년 12월 미국 방부에서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300kW급 레이저 무기를 인도받아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탑재된 무인 드론 방어용 광학병기 통칭 헬리오스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초속 30만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레이저 무기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목표물을 타격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 발에 1,000원에서 2,000원 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압도적인데요. 특히 한 발에 80억 원에 육박하는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대드론 전력으로서의 가성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출력인데요. 20에서 60kW급 출력으로는 소형 드론까지는 요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적어도 100kW급은 되어야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고 최소 300kW 이상 출력이 나와야 비로소 순항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1kW에 1000배가 넘는 메가와트급 출력이 나와야 합니다. 이쯤 되면 광학병기를 탑재한 플랫폼이 어떻게 고출력의 전력을 생산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실전에서 테스트 중인 대부분의 광학병기가 대형 함정에 탑재된 것도 그만한 출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장관리 시스템, 고성능 레이더가 투입된 현대전에서 전기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전력을 잡아먹는 레이저 무기가 계속 주목받는 건 모든 가능성을 따져봐도 레이저 무기가 가장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RTX에서 개발한 50kW급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일명 D-M-쇼레드를 이미 실전에 배치하여 운용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kW급 출력의 레이저 무기는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출력이지만 그런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60mm 박격포와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발전장치가 고장나지 않는 한 25,000시간 이상의 운용시간이 보장됩니다. 아예 모든 무장을 방공용 무기 체계로 도배한 IM-쇼레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스팅어 4발, AGM-114 헬파이어 2발이 고작임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격차인데요. 스팅어는 당연히 대공용 미사일이며 헬파이어는 대전차 미사일이긴 하지만 저속항공기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생각하면 최상의 경우 6개의 공중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대전에서 드론 운용 전술은 수십, 수백 개의 드론을 벌떼처럼 휘몰아치는 군집 운용 전술로 발전하고 있죠. 대공 미사일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군집 드론을 모두 방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IM-쇼레드에는 M230LF 30mm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대공 사격의 효율은 레이저 무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면 나름 저출력인 50kW급 레이저를 탑재한 D-M-쇼레드는 사실상 격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압도적인 경제성이야말로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아예 이를 살려 아이언돔의 레이저 무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언빔이라고 부르는 체계인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아이언돔은 박격포탄이나 무유도 로켓부터 탄도미사일까지 모든 영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돔을 연상시키는 엄청난 요격률로 명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KAMD부터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무적의 이미지와 달리 아이언돔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쯤이면 아마 예상하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비용이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된 방식은 다름 아닌 가삼 로켓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화염병을 로켓으로 만든 수준에 불과한 가삼 로켓은 가내수공업으로 제작할 수 있을 만큼 구조가 단순하고 조잡한데요. 싸고 빠르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추진체도 설탕, 초석, 비료 등을 섞은 원시적인 형태의 고체 연료입니다. 게다가 탄두에도 TNT부터 질화요소 비료를 넣거나 금속 분말을 혼합하는 등 제각각인데요. 그렇다고 위력은 절대 비웃을 만한 수준이 아닌 게 사거리는 최대 10km에 30cm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초부터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목적의 테러용으로 개발된 탓에 정확성을 희생한 대신 고작 70에서 80만 원이면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실제로 하마스는 5분 만에 무려 137개의 로켓을 발사하는 등 질보다 양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격추하는 아이언돔은 한 발에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심지어 아이언돔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축에 속하는 겁니다. FGM-148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한 발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가삼 로켓이 워낙에 싸구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용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었는데요.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나온 게 바로 아이언빔입니다. 개발을 주관한 라파엘 시스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언빔은 5, 6초에 한 개의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으며 한 기당 분당 10여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거리가 10km 수준으로 아이언돔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100kW에서 150kW 출력으로 동전만한 크기의 목표물을 맞힐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삼 로켓쯤은 격추하기 충분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1회 발사당 가격이 4,000에서 5,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트럭에 실린 2대의 레이저 발사 장비가 한 개의 목표물을 집중 조사하여 요격하는 방식이니 분당 10발을 발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10만원 꼴인데요. 가삼 로켓이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이보다 비용이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10km 밖에서 동전 크기의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정밀도와 반응이 불가능한 속도, 탄약 공급 없이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 경제성이야말로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막대한 물량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응 방안인데요. 대한민국이 광학병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을 개발한 기술 선도국이기도 한데요. 2023년 초부터 운용평가 시험에 돌입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은 지상고정형 방공체계로서 최대 탐지거리는 약 10여 킬로미터, 요격 범위는 수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운용평가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출력이 대략 20kW임을 고려하면 실제 유효 사거리는 1.6k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정도면 소형 드론까지는 격추할 수 있는 레벨이지만 사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은 고작 4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26년까지 30kW 이상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출력은 단순히 전압을 높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에너지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강력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빔의 발생과 전달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고출력 레이저빔은 곧 고온이어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냉각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도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KF-21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개발 속도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2024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마치고 3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일명 론샷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저출력과 고출력을 투트랙으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KF-21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면 탄도탄 상승 단계 요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핵을 포함한 어떤 미사일도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갈수록 격심해진 군비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광학병기와 KF-21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현 세대의 가장 유명한 방공체계라고 하면 역시 패트리어트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지난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면서 이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이후도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거듭하며 요격 미사일의 대표적인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활약했던 MIM-104C 패트리어트 펑칭 팩2는 이후 개량을 거듭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70%, 이스라엘에서는 40%에 달하는 요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아직 미사일 요격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인
시기인 1990년대 팩투가 본격적으로 활약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요격률인데요. 늘 적대 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던 대한민국도 이를 발빠르게 벤치마킹하여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궁 시리즈인데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 역시 큰 틀에서는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2011년 천궁이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연달아 천궁2의 개발도 이루어졌는데요. 콜드런칭 방식을 사용하는 수직 발사 체계와 요격 미사일,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 체계 등 한 포대당 발사대 4대, 레이더 1대, 교전 통제 차량 1대, 레이더용 발전기 차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유도무기 핵심 기술을 총집합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례로 천궁의 요격 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된 후 측추력 노즐을 이용해 비행 방향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덕분에 기술적인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지만 포대 방향과 관계없이 360도 전방위에서 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군의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향성 탄두를 탑재해 요격률을 올렸습니다. 근접 신관 작동 시 단순히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1차로 소형 폭약이 먼저 터져 탄두 모양을 한쪽으로 찌그러뜨리고 이후 2차 폭발을 일으켜 표적 방향으로 화력이 집중되게 하는 방식인데요. 편의상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성능은 한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요. 애초에 우리 군은 종심이 짧고 전장이 좁은 한반도 특성상 북한 스커드-BC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6에서 8분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고 적은 시간 속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천궁을 개발했습니다. 태생부터가 패트리어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한 셈이죠. 그러나 천궁, 패트리어트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40km 이상의 고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도탄 요격 고도는 15km가 한계라 종말 단계의 도립탄도미사일 요격 기회가 사실상 딱 한 번뿐입니다. 탄도 중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마하사에서 2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너무 적은 기회입니다. 미사일 요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자국 영토를 도명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싼 방어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 아이언돔 개발에 돌입해 개발 4년 만인 2011년 남부 세계 도시를 중심으로 실전에 배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만 무려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아이언돔은 천궁과 마찬가지로 레이더와 통제센터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4에서 70km 이내의 단거리 로켓포와 미사일, 박격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어느 정도 허세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무유도 로켓의 경우 궤적이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으므로 4에서 70km 이내에서 출발한 발사체 궤적은 자연스레 아이언돔의 요격 범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즉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인 타미르의 사거리는 기껏해야 약 10km 전후 로켓 탄두의 경우 7km 내외가 한계인데요. 유효 요격 고도 또한 3km로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15초에서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야말로 눈 한두 번 깜짝할 새면 발사체 요격이 가능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배치한 2011년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발사한 로켓 중 무려 90%가 요격되었는데요. 하지만 난공불락의 방어력을 자랑하던 아이언돔도 결국은 뚫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고작 20분 만에 5,000발 이상의 가삼 로켓을 쏟아부으며 기습 공격한 결과입니다.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방공망의 방어 수준을 상회하는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붓는 이른바 소나기 전술인데요. 사실상 탄도탄 요격을 저해하는 요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격이 실패할 확률, 막대한 물량 등을 이겨내고 절대적인 요격률을 끌어올리려면 근본적으로 요격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이른바 복합다층 방어 체계인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다름 아닌 요격고도 40에서 70km의 LSM입니다. 지난 국군의 날 건군 75주년 기념식 하행진에서 기념비적인 첫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발사관 안에서 엔진이 점화해 상승하는 할런치 방식을 사용했으며 요격 미사일은 추진체가 분리된 직후 적탄도 미사일 요격 지점까지 날아가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했습니다. 이 직격 비행체는 다수의 추력기를 통해 자세를 제어하면서 궤도를 수정할 뿐 아니라 최종 단계에선 적외선 영상 탐지기로 표적을 탐지해 요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요격고도 상승으로 인한 요격기회 증가입니다. LSM은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보다 요격고도를 늘려 40km에서 70km에 달합니다. 요격기회의 경우도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해서 미사일 요격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 혹은 3회로 늘릴 계획인데요. 특히 팩3와 천궁2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LSM은 지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KAMD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천궁 개발 사례와 마찬가지로 LSM보다 한 단계 상위 요격 능력을 갖춘 LSM2도 이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에 LSM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했는데요. 2035년까지 개발될 LSM2는 고고도 요격탄과 80단계 요격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요격고도는 60에서 100km로 상향되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육해공부터 우주까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빠르게 융합, 공유하는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발사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고고도 방공망의 LSM2와 LSM, 중고도의 천궁블록3, 저고도의 천궁2와 패트리어트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망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드, 해상의 SM-6 등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KAMD는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견고한 방어력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은 단 한 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저고도 방공망의 추가 확보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북한의 경우 막대한 물량의 탄도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지만 수많은 장사정포 역시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240mm 이상의 다연장 로켓을 휴전선 인근에 대거 배치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인 600mm 초대형 다연장 로켓까지 지속적으로 보유 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최소 340문에 달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5,500여 문의 다연장 로켓을 막아낼 수 있는 단거리 요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은 이미 100개 이상의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요격포대용 A사 레이더, MFR 레이더 등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LAMD인데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수천여 발의 미사일을 투하하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어버린 탓에 일각에서는 방공망보다 공격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10대로 되돌려주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증명한 건 아이언돔의 무용이 아니라 힘에 의한 균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뿐입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이 괴멸될 것을 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조차 없었다면 피해는 훨씬 막대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아이언돔은 쉴 틈 없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격무기보다 방어무기가 훨씬 비싸다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정된 국방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LAMD 또한 가성비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를 잠시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수억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이면 남아도 한참이 남는 장사인데요. 게다가 LAMD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내수는 물론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굳이 깊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높은 신뢰도와 성능, 가성비로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예를 들어 천궁2만 보더라도 이미 35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3천억 원의 물량이 UAE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일 무기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인데요. 천궁2는 기존 자세 제어용 측추력 장치 이외에도 무게중심 부근의 종말 단계에서 더 빠른 반응성을 얻기 위한 궤도 수정용 대형 측추력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측추력기는 각 방향에 대해 추력 제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네 방향 셔터가 각각 개폐 정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정밀한 자세 제어가 가능합니다. 천궁2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 또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공동 개발하던 나라우 중단거리 지대공 시스템을 19포대나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장 필요한 물량조차 부족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제인 VL미카나 독일제 아이리스티를 도입하려 해도 러시아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 때문에 도입이 곤혹스러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공망이 다른 여타 무기체계처럼 폴란드의 안보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